시금치 모양의 이파리에 미나리 같은 줄기. 줄기 속이 대나무처럼 비어있어 천연 빨대로도 사용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공심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쌀국수나 볶음 요리에 널리 쓰이는 채소다. 잎부터 뿌리까지 전부 섭취할 수 있고 맛과 향이 강하지 않아 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리는 식재료. 건강밥상 오늘은 공심채와 함께한다. 공심채는 자연 항균 물질인 테르펜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우리 몸 안의 나쁜 균들을 억제해주며 염증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공심채는 베타카로틴과 여러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는 공심채가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지금부터가 제철이다. 바다의 국수 꼬시래기와 동남아의 국민 채소가 만났다. 오늘 만들어볼 첫 번째 요리는 새콤달콤하게 미각을 살려줄 공심채 해초 무침. 두 번째 요리는 춘건피의 재료들을 돌돌 말아 바삭하게 튀겨낸 공심채 새우춘건. 가는 봄이 입안에 한가득 머문다. 공심채는 동남아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 즐겨 먹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센 불에 빠르게 볶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데요. 오늘은 공심채를 볶아서 해초와 새콤한 양념을 곁들인 공심채 해초 무침 만들어 볼게요. 물을 좋아하는 수생식물 공심채는 죽협채, 등채라고도 불린다. 공심채를 고를 때는 잘려진 면을 잘 살펴야 하는데 누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탄력 있는 것을 선택하자. 우선 잘 손질한 공심채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는데 생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찬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낸다. 무침에 들어갈 공심채는 비어있는 속대에 물기가 남지 않도록 체에 받쳐 완벽하게 물을 빼줘야 한다. 공심채는 두꺼운 줄기와 가느다란 줄기 그리고 잎까지 다양한 식감이 있어서 버릴 게 없는데요. 식감을 잘 살려서 활용 범위를 넓혀보세요. 꼬들꼬들한 식감이 살아있는 꼬시래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준다. 소금으로 염장돼 있는 꼬시래기를 손으로 비벼가며 씻어낸 후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는데 너무 오래 불리면 물러지고 그 맛도 밍밍해지기 때문에 시간 내에 건져낸 물기를 꼭 짜줘야 제대로 된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무침에 들어갈 소스를 준비한다. 피쉬 소스와 굴 소스, 레몬 소스 등 감칠맛을 돋워줄 각종 소스를 넣고 골고루 섞어준다. 태국의 피쉬 소스와 레몬 주스를 넣고 참기름을 넣어서 향을 낸 이 소스는 감칠맛을 돋우는데요. 오늘 만드는 요리뿐만 아니라 어떤 해초 요리들과도 맛이 잘 어울리니까 활용해보세요. 공심채 꼬시래기 무침에 함께할 마늘은 가늘게 채 썰어 준비하고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추도 총총 썰어 다져준다. 준비한 마늘과 고추는 기름을 넉넉하게 두른 팬에서 타지 않게 볶아준다. 여기에 공심채를 올려주는데 열기에 숨이 살짝 죽을 때쯤 준비했던 소스를 더해 국물이 자작하게 생길 때까지 섞듯이 볶아준다. 공심채를 볶을 때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물기를 머금은 정도로 촉촉하게 볶는 것이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팬에 남아있는 열기를 이용해 꼬시래기를 볶아주는데 살짝만 볶아내야 부드러우면서 쫀득한 꼬시래기의 식감을 즐길 수 있다. 볶아낸 꼬시래기와 푸릇푸릇 공심채에 참깨까지 솔솔 뿌려주면 입맛 당기는 초간단 밥 반찬 완성이다.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공심채와 오독오독 짭조름한 맛을 품은 꼬시래기의 협연. 입안 가득 바다와 들의 상큼함이 전해진다. 공심채는 속이 비어있는 채소라서 빠르게 조리하지 않으면 쉽게 질겨지는데요. 오늘은 공심채와 맛과 식감이 잘 어울리는 새우를 넣어서 고온에 빠르게 튀겨낸 춘건 만들어 볼게요. 비타민과 철분, 칼륨이 풍부한 건강 식재료 공심채. 살짝 데친 후 냉동실에 넣어두면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해 언제든 그 맛과 영양을 즐길 수 있다. 공심채와 새우의 만남. 오늘의 두 번째 요리, 공심채 새우춘건. 새우춘건에 함께할 공심채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물기를 빼준다.
공심채를 춘건피에 말아서 튀겨줄 거라서 공심채의 물기를 완전히 빼주셔야지 안전하게 튀길 수 있습니다. 춘건에 들어갈 새우는 등 쪽에 칼집을 내주는데 이렇게 해야 튀겼을 때 새우 등이 곧게 펴진다. 손질한 새우는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간이 배이도록 조물조물 밑간을 해두자. 이어서 춘건피를 대각선으로 자른 후 미리 준비한 공심채와 새우를 넣고 도르르 말아주는데 이때 춘건피 가장자리 달걀물을 발라주면 피가 떨어지지 않고 깔끔한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 공심채 춘건은 새우가 아니라 게살이나 오징어를 넣어도 공심채와 잘 어울리는 맛있는 춘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춘건에 맛을 더할 고추냉이 아보카도 크림을 준비한다. 아보카도와 고추냉이 파인애플 주스를 넣고 곱게 갈아주는데 고소함에 톡 쏘는 맛이 일품이다. 이제 만들어둔 춘건을 튀길 차례. 달궈진 식용유에 춘건을 돌려가며 튀겨내는데 바삭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나도록 춘건 속에 남은 기름을 빼주는 게 포인트다. 마무리로 튀겨낸 춘건에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준다. 오늘 만든 공심채 춘건은 아보카도 크림 대신에 칠리 소스나 사우어 크림 같이 새콤한 맛의 소스도 잘 어울립니다. 만들어둔 아보카도 크림을 가운데 올리고 바삭하게 튀겨낸 춘건을 둘러주면 한입 요리 공심채 새우 춘건 완성된다.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고 톡 쏘면서도 고소한 봄을 닮은 요리 공심채 새우 춘건. 공심채와 새우 소스의 삼합이 완벽하다. 공심채는 철분을 매우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빈혈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K 역시 풍부하기 때문에 공심채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공심채는 알라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특히 장 안의 노폐물과 불순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채소계의 보물 공심채. 천연 비타민이라 불릴 정도로 어떤 채소에도 뒤지지 않는 다양한 영양소로 꽉 채워져 있다. 또 은근한 향과 아삭한 식감으로 나물, 김치, 장아찌 등 다양한 요리로 완벽한 변신을 자랑하는데 이번 주말 팔색조 매력 가득한 공심채와 함께 지쳐있던 우리 몸에 활력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요즘 제철인 상큼한 열매 하나가 있죠. 바로 매실인데요. 매실의 효능, 피로 회복과 소화 촉진에 도움을 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이맘때가 매실청 담그기에 좋은 시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매실은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이 뛰어나서 보통 청으로 만들어서 요리를 할 때 쓰기도 하고요. 음료로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매실청을 만들 때 매실과 설탕의 비율을 1대1로 맞추는데 이 경우에 당이 너무 올라가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네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올리고당과 설탕을 반반씩 섞어서 만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덜 익은 매실 씨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요. 매실청을 담근 지 3개월 후에는 열매를 걷어내고 진액만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꽃과 나무에 생기가 도는 계절. 하지만 이때 그 누구보다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그들이다. 또한 진먼지, 진드기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고통은 계속되는데 최근 들어 서구화된 생활 습관과 환경 변화로 1년 내내 그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인 항원에 의해서 코 안에 생기는 비염입니다. 특징적으로 증상이 코에 맑은 콧물과 간지러움, 재채기, 코막힘이 있고 그 원인들에 따라서 계절에 따른 것과 항연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가 주요 증상인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질환 중 가장 흔한 질병인 동시에 고질적인 만성 질환으로 꼽히고 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경제 성장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데 멈추지 않는 콧물. 오늘 TV 주치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람이 좀 모여있는 장소에서 재채기 한번 마음껏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뭐 눈치 보이기 일쑤인데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더욱 그럴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일교차도 크고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니까 더욱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재채기가 계속 나오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능률이 잘 오르지 않겠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준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알레르기 질환인데요. 먼저 알레르기가 정확히 어떤 거고 알레르기 비염은 무엇인지 이전부터 좀 짚어볼까요? 알레르기는 무엇인가? 우리 몸으로 침입하는 그 항원이라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 일어나는 면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우리 몸은 외부 물질에 대해서 늘 방어하고 있는데 이 방어가 심해지면 가려움이나 콧물 흘림 같은 견딜 수 없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를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이 알레르기라고 불리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들 중에서 코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말합니다. 이러한 염증 반응이 항원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과 연관된 면역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떠올리면 바로 환절기가 연달아서 생각이 나거든요. 저도 계절이 바뀌면 살짝 비염기가 있는데 이런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알레르기 물질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이 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피부염,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 비염은 어릴 때부터 순차적으로 발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발병을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유병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우선 전 세계적으로 10에서 한 30% 정도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한번 살펴보면 뚜렷이 증가하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01년에는 2.7%, 2005년에는 8.3%, 2019년도에는 16.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혹시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유병률이 달라지나요? 예, 물론입니다. 남녀에 따른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률을 한번 살펴보면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적게 나타나는데 성인 전에는 남성의 발생률이 높은데 이는 남성의 활발한 그런 대외 활동이나 그런 성향 때문에 항원의 노출 빈도가 더 높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사춘기나 임신 시기 때문에 약간 두 번의 픽이 있는 게 이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소아 환자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더 힘들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알레르기 비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오염 물질들은 화석 연료를 연소를 시켰을 때 나타나는 일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오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환경오염의 공해의 증가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 약 절반 이상이 알레르기 천식이나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같은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현대 생활을 할 때 주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만도 알레르기 비염의 유병률 증가와 증상의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라는 비만의 척도를 살펴보면 이 체질량 지수가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알레르기 비염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알레르기 이 비염에 걸리면 평소에 사회생활도 좀 불편하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흔히들 알레르기 비염이 걸리면 코 막힘 같은 그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에 따라서 삶의 질도 물론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를 사회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의 경우에는 1억 500만 달러, 즉 1,176억 원이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미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59억 달러, 이게 환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아주 크게 경제적으로 비용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알레르기 비염.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비염 증상이 있을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비염인지 이게 알레르기 비염인지 이게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알레르기 비염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흔히 비염은 코 점막의 염증에 의해서 코막힘, 비루, 재채기, 코 가려움증 등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중에서 알레르기 비염은 첫째, 몸 전체가 가렵기도 하고 코가 막히고 심하면 눈, 귀가 가렵습니다. 그리고 둘째, 맑은 콧물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셋째, 침대 생활, 꽃가루, 페인트, 찬 공기에 대해서 증상들이 잘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어릴 때 천식 혹은 아토피를 앓았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보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레르기 비염이다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주요 증상들도 있을까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은 자기 스스로 판별해 볼 수 있는 증상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번 하면 1시간 이상 지속합니다. 그리고 그 지속하는 것이 하루에서 길게는 2, 3일까지 지속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들이 맑은 콧물, 재채기,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 코까지 막히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 증상들이 특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가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이 염증 반응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할 텐데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을 진단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인데 그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피부 반응 검사, 그리고 비강 내 항원 유발하는 시험, 그리고 특이 항원 항체 반응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먼저 피부 반응 검사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항원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주요한 진단법입니다. 주로 등이나 팔의 부위에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일반적으로 생후 3개월 이후가 되면 피부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검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청을 통해 확인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뮤노글로빈 E에 대해서 항체 검사가 해당하는 것이고요. 앞에 나왔던 피부에 바늘로 찌르는 두려움이나 전신의 과민 반응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항원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항원 유발 검사는 피부 반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항원을 선정을 해서 일정량 사진과 같이 흡입을 하거나 항원에 액을 묻힌 디스크를 비점막에 묻혀서 실제 유발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 경제적 비용이 든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근데 그 알레르기 원인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도 이게 확실하게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네. 있을 텐데요. 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들은 걸러낼 수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흔하게 코막힘으로 와서 그에 따라서 뭐 검사를 해보면 네.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아니면 고양이 키우시는 분은 고양이 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사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레르기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 그중 알레르기 비염은 천식과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꼽히는데 주로 재채기나 맑은 콧물, 가려움증이나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이 4가지 증상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다. 환자분 제일 불편한 게 뭔가요? 제가 평소에 천식이 있는데요. 코 막히고 요즘 맑은 콧물이 자주 나와서 왔습니다. 사시는 주거 환경이 어떠신가요? 지금 아파트에서 침대 생활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 앓으셨던 질환이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아토피 증상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염 환자의 40% 이상에서 천식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증으로 코가 막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서 코털이나 점막에서 걸러지던 이물질이 기관지로 쉽게 유입되는데 이로 인해 축농증이나 중이염, 천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환자는 진찰을 해보니 코 안에 맑은 콧물이 많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이 되고 침대 생활을 하고 아파트 생활을 한 걸로 봐서 항원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계절이 아닌 항연성 항원이 많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피부 반응 검사,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항원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알레르기 비염은 나이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알레르기 행진을 꼽을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시작으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네, 환자분 혹시 제일 불편한 게 뭔가요? 예, 코가 좀 막히고 온몸이 좀 간지럽고 해서 그런 증상으로 왔습니다. 뭐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지금 같은 봄철에 특히 조금 더 심합니다. 네, 환자분 일상생활에 불편하신가요? 예, 숨 쉴 때 좀 답답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코의 구조적인 문제로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데 비중격 만곡증과 합의갑계 비대증을 들 수 있다. 비중격이 비정상적으로 휘거나 합의갑계가 부풀어 올라 코를 막는 경우가 그것인데 구조적인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 이 환자는 진찰을 해보니 코 안에 합의각계가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문진을 해봤을 때 계절에 따라서 특히 봄철에 심한 걸로 봐서 항원이 나무나 그런 계절성 항원이 원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환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적어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코 안에 그 용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분의 불편했던 증상이 많이 해소될 것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을 우선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 나타나는 증상, 발병 시기, 악화 시점을 종합해 분석한다. 우선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 항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항원 회피요법과 함께 약물요법을 시행하는데 심할 경우엔 면역요법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엔 집에서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설화 면역요법도 널리 시행되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진행을 할수록 코 안에 합의각계라는 살이 비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합병증이 유발할 수 있는데 중이염이나 축농증을 유발하는 부비동염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은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코막힘과 콧물로 인해 두통과 집중력 저하는 물론 구강호흡으로 인한 얼굴형 변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알레르기 비염. 재발률이 높고 치료 또한 까다로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분류된다. 자칫 감기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참고 낫기만을 기다리다 만성 질환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비염. 적극적인 원인 파악과 치료만이 해답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죠. 자, 이 알레르기 비염도 증상에 따라서 이게 좀 분류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한번 증상에 대해서도 분류가 있는데요. 예.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분류들이 이전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국제적으로 아리아 그룹이라든지 유럽의 알레르기 학회라든지 세계 알레르기 기구에서 제시한 분류가 있는데 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미만의 증상이 있거나 4주 미만의 증상이 있는 경우 그때는 간헐성이라고 하고 일주일에 4일 이상이나 증상이 있고 4주 이상 증상이 지속하는 경우에는 지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염의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 장애나 심하게 불편한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를 중등도 중증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고 하나도 없으면 경한 경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종류의 약물 그리고 면역 치료, 수술과 같은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은 항원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인데 노출 환경에 대한 회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스텝 2로 약물요법을 스텝 1 항원 회피요법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치료가 잘 안 되면 면역요법이나 수술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단계인 노출 환경에 대한 회피,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항원 회피요법은 원인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항원을 아예 차단을 해서 그에 따른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실생활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항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원 노출을 줄임으로써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약물의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피 요법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바로 진먼지 진드기, 아무래도 생각보다 가정에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분들이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먼지 진드기를 청소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없어지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고 그리고 침대 생활을 하면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진먼지 진드기는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주로 분포하고 사람의 피부 각질이나 그 먼지, 곰팡이 포자들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본 것처럼 흔히 분포하는 곳이 집안의 소파라든지 침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집에 놓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꼭 소파가 필요하다면 천 소재의 소파가 아니고 가죽 소파를 좀 놓으시는 것이 좋고 침대를 또 써야 된다면 매트리스에 진먼지 진드기 방지하는 커버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조금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먼지 진드기야 집안에서 어떻게 좀 제거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꽃가루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내가 꽃가루를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출이 굉장히 힘들다 하시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항원이 꽃가루가 있는데요. 이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 원인으로서 수목 꽃가루, 목초 꽃가루, 잡초 꽃가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봄철 한 3에서 5월 달 정도에 수목 꽃가루가 많이 있고 초여름에서 초가을에는 한 5에서 9월 정도 됩니다. 이때는 목초 꽃가루가 많고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한 8에서 10월 정도 오는데 잡초 꽃가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입자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15에서 한 5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공기 중에 늘 떠다니고 있는데 덥고 건조한 날이나 그리고 하루 중에서 살펴보면 오전 5시에서 오전 10시에 농도가 최고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많은 지역은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꽃가루가 많은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는 좀 가급적 창문을 닫고 집안에 머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사랑합니까? 계속 키우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 다른 원인들도 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고양이나 개 항원 같은 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 입장에서는 참 힘든 것들입니다. 특히 고양이 항원은 이제 고양이 피부, 털, 소변, 땀 이런 데 존재하고 이것들이 참 접착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직경도 아까 말씀드렸던 꽃가루 항원보다 작은 2.5 마이크로미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양이를 기르지 않아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집에서 없애도 고양이 항원은 6주 이상 존재하고 6개월 동안은 항원이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개항원을 살펴보면 침과 피부, 소변에 존재하고 다만 고양이 항원보다는 그 항원성이 덜합니다. 그래서 예방법을 살펴보면 동물을 만지고 나서 손 씻기를 잘하는 게 좋고 가능하면 실외에서 키우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 보면 곰팡이 항원, 이것도 주요한 항원입니다. 지하실이나 주방, 목욕탕에 주로 있고 이것들을 번식을 막게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고 살균제를 분무해서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기 원인 물질인데 바퀴벌레의 배설물이나 먹다 남은 찌꺼기가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방에 표백제로 잘 씻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항원들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결국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약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 그 항원 회피요법으로 해결이 안 되고 하면 그와 함께 약물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 약물 치료를 살펴보면 먼저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그거는 경구 그리고 스프레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 스테로이드, 국소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약들 같은 경우에는 항류코트리안제, 점막수축제, 항콜린제, 비만세포 안정제, 항면역 글로불린 치료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해주신 항히스타민제는 좀 졸리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1세대, 2세대, 또 3세대까지 있다고요? 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중추 진정이나 수면작용, 위장장애, 그리고 현기증, 두통 같은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 지속 시간이 짧아서 현재는 사실 그 처방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콧물을 멈추는 데 효과적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졸음이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공부할 때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2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세대의 그 졸음이라든지 중추 진정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약들인데요. 그 약들의 대표적인 것들로서 세트리진, 팩소페나딘, 로라타린, 에바스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약물 중에 스테로이드제가 또 있었는데, 자, 스테로이드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스테로이드 제제는 알레르기 비염 치료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약제 중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먼저 알레르기 초기 반응과 후기 반응을 억제를 해서 염증에 관여하는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변환을 해서 호상구, 호중구, 림프구가 항원 자극부에 모여드는 것을 억제합니다. 결국 과민 반응, 혈관 투과성을 감소시켜서 비만 세포로부터 화학 매개체 분비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제를 쓴다고 하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설명해 주시죠. 예, 먼저 스테로이드제에 반응을 하지 않는 질환에 대해서는 다른 치료를 하고 코가 막혀서 약이 도달하지 못할 때는 국소형 혈관 수축제 혹은 수술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딱지나 충혈 같은 것이 있으면 연고제를 좀 발라주고 이제 스프레이를 사용했을 때 재채기가 나면 계속 분무를 해서 그 재채기가 괜찮다고 하고 소실될 때까지 사용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의사 지시에 불이행을 하면 다시 한번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치료 방법 중에 면역 치료도 있었는데 수술요법과 함께 3단계에 해당이 됐었어요. 이 면역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시죠. 예, 앞에 나왔던 이제 약물 치료의 반응이 조금 적거나 조금 힘든 환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종류로는 우리 몸의 피하에 주사를 놓는 피하 주사법과 혀 밑에 약물을 녹여서 하는 설화 면역 치료법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고혈압이나 관상 동맥 질환 등으로 베타 차단제 등을 복용했을 때 이에 따라서 응급시에 에피네프린을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가 그에 해당할 수 있고 그리고 악성 종양이나 다른 심한 면역 질환이 있으면 물론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수술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떤 대상 환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해당될까요? 알레르기 비염의 수술적 치료로는 주로 코 막힘을 해결하기 위한 수술, 즉 하위각계 이제 부피가 커진 거에 대해서 줄이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하위각계에 비대가 있는지 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좌측의 그림은 알레르기 비염의 초기 단계로 하위각계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짐에 따라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지금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측 그림을 살펴보면 거의 콧구멍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위각계라는 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술 방법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알레르기 비염의 수술적 치료로 하위각계 점막을 보존하는 것과 그 점막을 제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위각계 점막을 보존하는 수술들을 살펴보면 외양골절, 점막하 절제 수술, 고주파 비염 수술들이 있고 하위각계 점막 제거 수술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위각계 전 절제술, 하위각계 부분 절제술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비강의 통기성이 증가하고 항원과의 접촉 면적이 감소하고 점막하 내의 혈관 및 무이선의 감소로 코막힘, 재채기, 콧물, 비소양감 같은 증상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비염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자 하면 천식, 부비동염, 중이염과 같이 이런 질병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부터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막힘 등의 여러 증상으로 인해서 성인의 수면 장애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알레르기 비염은 집중력과 학습 능력, 인지 능력 감퇴 그리고 심지어 불면증,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코 세척을 자주 하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O입니다. 그 세척을 자주 하게 되면 항원들이 결국 코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씻어내줌으로써 코 안에 자극을 덜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항원에 자극이 좀 덜하게 되면 결국에는 코 세척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요.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예, 그 O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진료를 하면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있었던 거를 여쭤볼 수도 있는데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한 50% 정도는 자녀들한테 있을 수 있고 두 분 다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75%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 얼굴형까지 바꿀 수가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O 같습니다. O요. 예. 일단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코가 막힙니다. 예. 코가 막히면 구호흡이라고 입을 벌리고 숨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구강에 변형이 좀 올 수 있어서 얼굴 변형도 좀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저도 궁금한데요.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들이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코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면 내성이 생긴다. 이건 OX 중에 어느 걸까요? 세모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세모요. 예. 스프레이도 보면 이제 종류가 보통 알레르기 비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성분에 따라서 살펴보았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1주일에서 2주일 계속 이렇게 2주일 정도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위축성 이제 비염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될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알레르기 비염이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흔한 증상으로 코막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증상과 함께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주의 깊게 본인의 상태를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실내 습도가 습하면 습할수록 코가 촉촉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실내 습도는 비염에 효과적이려면 60% 이상인 것이 좋다. O, X 중에 어느 걸까요? 조금 X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X요. 예. 그래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에서 항원이 이제 회피업이 중요한데 그게 설명해 드렸듯이 한 50% 정도 그리고 조금 더 밑에로 유지하는 것이 그 생존 조건에 네네. 벗어나기 때문에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 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조카가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너무 어려서 걱정인데 알레르기 비염은 언제부터 치료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시작하면 어느 때가 좋은지 이 점도 궁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적정 시기가 있을까요? 예, 그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보통 비염과 혼동해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뭐 증상 같으면 뭐 콧물이 맑게 나오고 그리고 코도 막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단 우선 본인 스스로 자가 체크를 먼저 해보고 의료진들한테 검사나 그리고 나머지 진찰을 통해서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 나이와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임신 중에도 알레르기 비염 치료가 가능할까요? 임신 중에는 이 약물을 쓰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가 가능할까요? 임신했을 때는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임신했을 때 이제 태아로 그 약물들이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약들이 명확하게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했을 때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서 코 세척하는 방법을 먼저 권장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코 안에 항원들이 조금 접촉할 수 없도록 씻어주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로 스프레이와 약을 주던데요. 스프레이는 잘 안 쓰게 됩니다. 꼭 써야 하나요? 네, 이 비염에 사용되는 스프레이 꼭 사용을 해야 좋은 건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외래에서 환자분들 볼 때 조금 설명을 많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약으로서 이제 먹는 약과 스프레이를 받아 가시는데 흔히들 먹는 약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스프레이는 이제 직접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홀 하시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의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은 스프레이가 핵심 치료이기 때문에 먹는 약도 물론 중요하고 예. 스프레이 치료는 빼먹지 말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네, 알레르기 비염은 갓난아기라고 생각합니다. 갓난아기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아기를 이제 키우다가 보면 이제 흔히들 100일 동안 한참 고생을 하는데 애들을 이제 어르고 그다음에 분유나 우유를 먹이고 하면서 그게 어느새 애가 많이 커 있는 것처럼 알레르기 비염도 이제 치료를 계속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새 본인이 나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비인후과 김준곤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레르기 비염은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앞서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치료가 좀 길어지다 보면은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냉방기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실내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